안녕하십니까. 유교 철학 박사 유현지입니다. 오늘은 성리학의 지치와 이상사회 구현,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암이 지치로 가는 과정에서 행한 개혁 가운데 핵심적인 개혁들만 우선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암이 행한 개혁 그 첫 번째는 현량과 도입입니다. 자, 이 당시 과거 제도가 성리학 본질에 대한 탐구보다는 사장에 많이 치우쳐져 있었고, 그리고 이 과거 제도로만으로는 이 덕행이나 인품을 좀 확인할 수가 없다는 판단에 이 정함이 참다운 인재 선발을 위해서 이 기존의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이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사람을 청거, 즉 추천을 하여서 대책 시험 제도를 통해 인재를 선발하자는 새로운 시험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향약 실시입니다. 이 향약은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일은 나누고 또 잘못된 것은 서로 고쳐주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는 서로가 돕고 지내는 것. 그것이 향약인데요. 이 향약은 향리 주민들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조직체로서 백성들의 풍속을 순화시키고 상부상조하게 하는 일종의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입니다. 그래서 이 향약은 마을의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킨과 동시에 이 향촌사회의 주민들을 부패한 수령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토지제도 개혁입니다. 그 중종실록에 의하면요. 부한 자는 토지가 천맥을 연하고 가난한 자는 송곳을 세울 땅도 없어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해짐이 이보다 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리하여 이 정함은 토지를 모두 국유화해서 그 백성들에게 균등하게 나누어 주고자 균정법을 실시했으며 토지 소유 상한선을 두어서 그 땅이 특정인에게 평양되지 않도록 하는 한정제를 실시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는 자를 막고자 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네 번째로 소격서 폐지인데요. 이 소격서는 고려 때부터 이어오던 도교의식을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이 1년에 한 번씩 나란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비는 그런 성격의 제사를 주관하던 관청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격서 협파 문제가 당대 왜 큰 사건이 되었냐면 이 소격서가 뭐 초제를 주관하는 본래의 목적 이외에 이 궁중의 후궁들이 개인적으로 왕자 출산을 기원한다든지 왕의 강건함을 축수 발언하는 등 왕실의 기복행위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왕실에서 지나친 경제적 지출을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민간에게까지 확산되어 그 폐해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서 당대 국가 재정의 고갈과 그 민간 경제의 위협에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도학자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격소가 뭐 결코 대단한 기간은 아니지만 강력하게 폐지하고자 주장했던 것은 이런 사소한 것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성리학적 이념에 의한 새로운 정치는 이룰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것이죠. 자, 이러한 정함의 개혁 정치는 훈구 세력들에게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특히 훈구 세력들의 반발에 결정적으로 불을 댕긴 것이 바로 방정공신 위훈 삭제의 시행이었습니다. 자, 반정공신들은 이 임금을 자신들이 옹립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권력을 독식했으며 왕비도 마음대로 갈아치웠고 심지어 공신들도 자신의 뜻대로 책정하기에 이르른 거죠. 그렇게 한두 명씩 늘어난 방정공신은 결국 117명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 117이라는 숫자는요. 태조 개국공신 52, 단종 전랑공신 43, 세조 좌익공신 41, 성종 좌리공신 75, 그리고 뒤에 있는 인조방정공신 53을 훨씬 넘는 이 조선적 개국 이래 최대의 숫자였던 겁니다. 자, 문제는 수의 많음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는 두 가지 큰 문제점이 내재하고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이 공에 따라 상이 부여된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 위훈,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공신에 대한 보상이 당대의 국가 경제를 크게 위협하는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함은 무리를 해서라도 위훈 삭제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이 위훈 삭제 사건은 1519년 기묘사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중종이 그렇게도 아끼던 정함이었는데 어떻게 기묘사화가 성사될 수 있었을까? 정함이 보니까요, 중종은 꽤나 훌륭한 임금이었어요. 단 반정으로 즉위한 중종은 그 왕세자가 받는 서연과 같은 과정을 거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정함이 직접 성생이 되어서 중종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 앞시대의 세조나 연산군과 같은 그 극단의 길을 추구하는 군주가 될 수도 있음을 염려해서 보다 높은 강도의 경연을 통해서 이 군주 독재의 위험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가의 중요 현안들을 협의하면서 중종에게 그 성군이 되어서 도덕 정치를 일으킬 것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것이죠. 더구나 당시 상황이 급했고 기회라는 것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막 공부를 밤 12시까지도 하고 1시까지도 하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중종도 처음에는 좋았지만 나중에 슬슬 피하는 거죠. 자, 연려신기술이라는 책을 보면요, 이런 문장이 있는데요. 아침에 강론을 시작하면 해가 기울어서야 파하므로 임금이 피로하고 괴로워서 하품을 하고 기지개를 펴고 고쳐 앉기도 하고 때로는 용상에서 퉁 하는 소리를 냈다. 자, 그러니 평소에 조광조를 얄미워했던 남정이나 심공 같은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서 계획을 세웁니다. 그 훈구파 중에 홍경주의 딸이 중궁의 후궁 희빈홍 씨였는데요. 자, 궁중동산에서 그 나뭇잎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죠. 거기다가 꿀로 바르는 겁니다. 자, 주초위양이라는 글을요. 그렇게 해서 그 벌레가 요 글을 파먹게 해서 이것을 그 후궁 홍 씨한테 이제 왕에게 보여줘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왕의 마음을 흔들어서 사화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주초위양의 이 주와 초는 글자를 합하면 조가 되지요. 바로 조광조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조광조가 왕이 됩니다. 이거 위험한 징조입니다, 임금님. 자, 그런데 이 마치 야사에나 나올 것 같은 이런 이야기가요, 엄연히 선조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역사 스페셜이나 많은 단체에서 이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벌레들은요,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마구잡이로 파먹는데요.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로 보자면 이 벌레가 이렇게 파먹기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식적으로도 이런 장난기 어린 글을 누가 믿겠습니까? 어린아이도 웃을 일이죠. 실제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중종은 이런 주초위양과 같은 술수에 넘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정함을 치는데 주도했다고 평하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자, 중종실록을 보아도 가히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전일의 좌우에서 가까이 모시고 하루에 3번씩 빼었으니 정이 부자처럼 아주 가까울 터인데 하루아침에 변이 일어나자 용서 없이 엄하게 다스렸고 이제 죽인 것도 임금의 결단에서 나왔다. 조금도 가엾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니 전일 도타이 사랑하던 일에 비하면 마치 두 임금에게서 나온 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보았던 정함이 행한 개혁 가운데 소격서 폐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논쟁이요, 정함과 중종의 대립을 조장시키는 원인이 됐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종은 소격서 폐지를 끝까지 반대했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이 중종과 이 정함의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에서 중종이 지게 되고 결국 그때 중종의 권위는 굉장히 크게 손상됐었습니다. 자, 그 때문이었을까요? 이 기묘사화 때 신짐살인들을 대거 제거한 뒤에 중종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서 시행했던 것이 이 모후의 병중 간청이다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소격서부터 다시 부활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 이 따라서 이 기묘사화는요,
중종 자신의 의지로 일이 촉발되었던 것이고 중종 스스로 밀어붙여서 조광조를 숙청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남정과 심공 같은 사람은 그저 중종의 발표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낸 것뿐이었죠. 그렇게 정암은 정치에 입문한 지 4년 만에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랐다가 바로 급락하여 유배까지 가게 되고 1년 뒤 사약을 받고 38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자, 조선 중기 반정이라는 일대 정치적 변화 속에 이 도학의 뜻을 품은 임금과 개혁 능력을 가진 도학자가 만난 천지일우의 기회였습니다. 초반의 중종은 이 정암의 분명한 사리 판단과 절도 있는 행동, 눈치를 살피지 않는 직언을 좋아하여 두터히 신임하면서 그를 앞세워 급진적인 개혁 정치를 펼쳐 나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 개혁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이 무엇보다도 왕 자신이 이 개혁의 방향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중종은 뚜렷한 정치 철학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중종은 왕이 되려는 의지도 없던 사람이었죠. 자, 그렇게 중종은 스스로 판단을 내리거나 결단을 하지 못하고 시시각각 평양되고 치우친 판단을 하였고 친지 관료들을 대거 신임하여 찬란한 지치를 이룩할 뜻을 보였다가 한순간 자신의 신하들을 일망타진하는 참화를 연출했던 군주가 바로 중종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암은 죽는 순간까지 이 나라와 임금에 대한 마음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사약을 마시기 전 시 한 수를 남기는데요. 유명한 절명시입니다.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 사랑하듯 하였고 나라 걱정하기를 내 집 걱정하듯 하였네. 밝은 해가 땅에 내려와 내 일편단심 충심을 밝게 비추네. 자, 이곳이 정암이 그 종명한 정려유업이가 있는 곳에 애우당 현판이 있는데요. 자, 그렇게 사약을 마셨지만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군주가 이 정암의 목을 군졸이 정암의 목을 조르려고 하자 이 정암이 임금도 자신의 목을 보존코다 하거늘 너는 어찌 감히 그러한 것이냐라고 꾸짖으며 그 독주를 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종명하는 것이죠. 마치 그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마시던 장면이 연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때는 정암뿐만이 아니라 70명의 살인파들이 사약을 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말하던 이상향이란 진정 이 현실 세계에서는 불가능할 것인가? 자, 저변은 공자 곁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노래한 적이 있습니다. 그만둬라, 그만둬라. 오늘날 정치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험하다. 자, 이 말은 저벼가 볼 때 그 13년 동안 많은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나라를 구제하려는, 세상을 구제하려는 그 공자의 노력은 지금도 헛수고이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니까 더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게 나을 거다. 비아냥거리는 노래처럼 들리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공자가 살았던 2000년 전이나 정암이 있었던 500년 전이나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나 위태롭고 어리석은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물며 이상사회, 이상정치에 대한 염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대한 것이지만 이 현실 세계에서 그 이상대로 실현되기란 쉽지가 않죠. 하지만 유학자들이 이 도가와 불자와 다른 것은 속세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이 만든 사회 속에 함께 살면서 본래의 모습을 찾아서 되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즉, 현실 사회를 이상 사회로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이상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 기능을 토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조광조 역시 이 세상을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이 개국한 이래 화림의 사가 끊이지 않는 이때의 정계 진출이란 곧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정암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선비로서 걱정 없는 체함이 옳지 않다고 여겨 부득이하게 벼슬을 쫓아서 조정에 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도학자들의 삶은 이 당대 권력의 뜻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진리, 즉 천도를 어떻게 실천하느냐에 가치를 두었던 것이고 지치의 세계를 현실의 이 땅에서 이루어 보고자 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이 인간의 궁극적 목표인 성인이 되기 위하여 꿈을 꾸는 것처럼 이 왕도를 구현하기 위하여 시도하는 것과 시도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많은 역사학자들은 정함의 왕도 정치 실패의 원인을 그 정치 이념의 진보성과 실현 방법의 과격성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물론 그런 이유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요. 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당시의 정치 체제가 왕도 정치를 실현할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더 옳을 듯합니다. 이 중종이 분명한 왕도 정치의 이념에 입각한 성숙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기묘사화를 일으키는 것에 동조했다는 것과 그리고 정함이 죽고 난 뒤 이 오히려 성리학이 학문적으로 더 발전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공자를 실패한 정치가라고 평하지 않듯이 정함의 개혁은 실패가 아니라 지치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평가일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정함은 사후에 선조 1년에 신원되었고 문묘에 배양되었으며 영의정으로 추증되는 등 명예가 회복됐습니다. 자,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법을 우리가 논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이 혹 조광조라는 인물을 온전히 수용해 줄 만한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군주가 동시대에 있었더라면 이 16세기 조선의 역사와 백성들의 삶 그리고 그 정치 수준은 과연 어디까지 도달하였을지 더불어 그것이 오늘날 어떤 영향과 변화를 주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조는요, 정함과 동시대에 태어나지 못한 것이 몹시 애석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늘 유념해야 할 듯합니다. 첫 번째는 이 오늘날 역시 정함이나 퇴계 율곡과 같은 인재가 나오더라도 그러한 인물을 수용할 만한 세종이나 정조와 같은 지도자가 없다면 최고의 이상적인 정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현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한국은 이 왕권을 물려받는 세습제, 왕정이 아니라 민주주의죠. 그 말은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지도자라고 하여 그 한 나라의 대통령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학교, 회사 모든 일터에 책임자, 리더가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 지치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와 동떨어진 어떤 이상이 아니라 곧 나의 일입니다. 나 하나로 인해 한 가정이, 한 단체가, 한 나라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정함이 제안했던 이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통하여 현대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현실 문제만을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자신을 깊이 성찰하여 그 근본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식견이 요구됨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누가 진정한 정치 지도자의 자질을 갖고 있는지를 냉철하고 꼼꼼하게 살펴서 그러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는 믿고 격려하며 협조할 수 있도록 국민의식 향상도 우리가 높아져야 되겠죠. 자, 유학에서 이 정치의 목적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마음의 본질을 회복하여 실천하도록 도덕을 확립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몸을 보존할 수 있도록 경제와 국방에 힘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선후가 무엇일까요? 인생에서는 뭔가를 결정하고 이제 정할 때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해야 될 것 이것이 중요한데요. 자, 공자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자께서 위나라로 가실 때 염류가 수레를 몰았는데요. 그때 말씀하십니다. 많구나. 많다는 건 인구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인구였던 거죠. 그래서 인구가 있어야 농사도 짓고 일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인구가 많다면 그 나라는 좀 넉넉한 나라입니다. 자, 그럼 이미 많아졌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부유하게 해주어야 한다. 이미 부유하게 되었으면 또 거기에 무엇을 더해야 합니까? 가르쳐야 한다. 네, 이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자, 그러니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요, 바로 몸을 보존하는 데 있는 거죠.
즉 백성의 의식주를 보호하며 지켜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이 생존을 위한 기초적 생업이 없으면 사람이 가지는 보편적 선심 내지는 평상심을 가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생에서 우리가 선우도 알아야 하지만 경중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치 판단인데요. 왕도 정치를 실행하는 순서에 있어서는 먼저 백성들이 먹고 사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에 본 마음을 회복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 두 가지 가운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과 도덕의 확립이라는 거죠. 자, 정함이 추구하는 지치의 세상 역시 물질적 보장을 통한 도덕 사회를 지향함이었습니다. 정함은 그러한 지향점을 태화지역이다 하였는데요. 백성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헐벗은 사람이 있다면 마땅히 그를 따뜻하게 입힐 것을 생각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불선한 자가 있으면 선하게 만들 것을 생각하셔서 우리 동방이 활악한 태화지역에 오르도록 노력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태화지역은 현실적으로 타당한 목표이면서 실현 가능한 복지사회로 모든 백성의 의식주가 복지적 측면에서 해결되고 도덕적으로 불선자를 방치하지 않는 공균하고 화평한 사회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정치의 목표가 뭐냐? 어떤 사람이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자나 맹자에게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지휘봉을 잡고 바르게 인도하는 것이죠. 자, 바로잡는 것은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어떤 제도를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지도자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사람과 사회를 바르게 하는 것이므로 수양하여 바르게 된 사람이 나서지 않으면 정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수양을 통해서 바르게 된 사람이 비로소 남을 바르게 할 수 있고 또 나라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맹자는 정기이 물정이다라고 한 것입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바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면 현재 정치는 어떻다는 건가요? 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 사람은 본래 착한데 그 마음을 그대로만 가지고 있으면 가만 내버려 두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만 나빠졌네요. 그러면 원래대로 되돌려야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원래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엉망이 됐어. 그럼 원래대로 되돌려야죠. 그것이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됩니다. 이런 훌륭한 임금이 있기도 어렵고 좋은 신하가 있기도 어렵죠. 그런데 최고의 임금과 최고의 신하가 만났다. 그럼 지상천국 건설해야 되는 거죠. 그럼 지상천국이란 어떤 세상이냐? 이 모두가 남남이 아니라 다 같은 가족 같고 형제 같은 세상, 하나의 마음이 되는 세상. 굶주리는 이가 있다면 내 돈으로 밥 먹여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런 곳이 천국일 겁니다. 그런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주역에서는요, 동인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처럼 되는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도자가 행할 것은 여민동락이다 그랬습니다. 임금 혼자 즐거운 것이 아니라 여민,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운 것. 그렇게 완성되는 사회를 공자는 대동사회라 했습니다. 크게 하나 되는 사회라. 자, 이 대동사회란 대학의 지선을 의미합니다. 지극히 좋은 세상. 그리고 이것은 곧 정함과 율곡이 말한 지치, 지극한 다스림으로 감화되는 정치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최고의 상황에서 최고의 정치를 건설하자. 이것을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국시이자 교육 이념인데요. 자,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것. 이것 역시 나로부터 시작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에는 결국 수신, 자기를 닦는 것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세수를 하고 몸을 깨끗하게 하듯이 매일 우리 마음도 깨끗하게 하여 늘 새롭고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